잘 나가던 대기업 회사원이던 내가 70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이유. 프롤로그. 명함이 사라진 자리. 70세. 이 나이가 되어 다시 이력서를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그 회사, 임원까지 올랐던 그 자리, 수백 명의 직원들이 내 결제를 기다리던 그 시절. 그때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오늘도 나는 지하철을 타고 면접 장소로 향한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예전 그것과 같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중요한 계약서와 보고서가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이력서 몇 장과 자격증 사본들이 전부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은 여전히 붐빈다. 다만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젊다. 20대, 30대, 많아야 40대. 그들의 눈빛은 야망으로 빛나거나 피곤함으로 흐려져 있다. 내 눈빛은 어떨까?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안다. 조금 불안하고, 조금 초라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눈빛일 것이다. 1장. 그때 그 시절, 나는 누구였나? 1985년 31살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중 하나에 입사했다. 그때만 해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동창들은 부러워했으며 친척들은 나를 성공의 모델로 삼았다. 첫 출근 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처음 받은 명함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벅찬 감정. 대리 김모모라고 적힌 그 명함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이었고 내 미래였으며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단이었다. 회사 생활은 치열했다.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주말 출근도 잦았고 야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그렇게 일했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승진할 때마다 명함의 직급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나는 한 단계 더 성공했다고 느꼈다. 40대 후반에 임원 승진을 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전용 사무실, 전용 차량, 비서, 그리고 무엇보다 상무라는 호칭.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내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이 움직였다. 부장 시절 나는 전략기획팀을 이끌었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며 때로는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냉정했다. 아니, 냉정해야 했다. 감상에 젖어 결정을 내리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부하 직원들은 나를 두려워했지만 상사들은 나를 신뢰했다. 50대 중반 상무로 승진한 후 나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때로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업계에서 내 이름은 꽤 알려져 있었다. 학회나 세미나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다. 성공한 직장인의 표본 같은 삶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희생이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해마다 빨간 글씨가 늘어갔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회사 동료들이 내 유일한 인간관계가 되어갔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면 되니까. 퇴직금과 연금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빚도 없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기장. 예고된 퇴장. 준비되지 않은 나. 58세. 정년이 다가왔다. 회사의 정년은 60세였지만 임원의 경우 58세의 명예퇴직을 권유받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실로 호출받았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사장은 정중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무님의 경륜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퇴출 통보였다. 퇴직금은 넉넉했다. 30년 넘게 근무한 대가였다. 퇴직금의 상여금, 그리고 명예퇴직 위로금까지. 통장에 찍힌 큰 숫자를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이것이 30년 인생의 가격이구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았다. 아침 늦게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봤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식사도 자주 했다. 친구들을 만나 술도 마셨다. 이게 인생이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3개월쯤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다. 매일이 일요일 같았다. 할 일이 없었다. 아니, 해야 할 일이 없었다. 30년 넘게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톱니바퀴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그때부터 명함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명함을 줄 일도 받을 일도 없었다. 명함이 없으니 나를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저는 모모 회사 전 상무 김모모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아, 퇴직하셨군요라고 반응했다.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경제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60대 초반이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 이 정도면 여생을 무리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산이 틀렸다. 첫째,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가 정말 어렵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다. 부모로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작은딸 결혼할 때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나갔다. 둘째, 부모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90세를 넘긴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고 그 비용이 매달 꽤 나갔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금방 빠듯해졌다. 셋째, 내 건강도 문제였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 약도 먹기 시작했다. 무릎도 안 좋아져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다.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넷째,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 퇴직할 때 계산했던 생활비와 실제 생활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연금은 고정되어 있었다. 점점 삶의 질을 낮춰야 했다. 65세쯤 되자 통장 잔고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대로 가면 70대 중반에는 바닥을 칠 것 같았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3장, 70세, 다시 시작하는 구직 활동.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기업 상무 출신이 70세에 일자리를 구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자존심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었다. 첫 번째 시도는 지인을 통한 자리 알아보기였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혹시 어디 괜찮은 자리 없나? 대부분은 난처해했다. 형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중이라.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70세를 채용할 곳은 없다는 것. 몇몇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주었다. 자네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70세라는 나이는 극복하기 어려워. 기업들은 젊은 인재를 원하니까. 뼈아픈 말이었지만 진실이었다. 두 번째 시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공공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다. 경쟁이 치열했다. 나보다 더 절박한 노인들이 많았다. 간신히 면접 기회를 얻어갔던 어느 복지관.
담당자는 젊은 3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이력서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대기업 임원 출신이세요? 왜 여기에? 그 눈빛에는 의아함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내 대답에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이 일자리는 시간당 9,0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고요. 괜찮으시겠어요? 한 달에 70만 원 남짓한 돈. 과거 내 월급의 3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었나? 네, 괜찮습니다. 결국 그 일도 못했다. 다른 지원자 중에 더 적합한 분이 계셔서 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오버스펙이라는 이유였다. 임원 출신이 복지관에서 단순 업무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웃기는 일이었다. 너무 스펙이 없어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스펙이 좋아서 탈락한 것이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 세 번째 시도는 택배 분류 작업이었다. 새벽 일을 하면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물류센터에 가서 신청했다. 관리자는 내 나이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 일은 체력이 장난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서서 박스를 옮겨야 하는데 70세면 힘들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건강합니다. 내가 간절히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일주일 체험 근무를 시켜주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물류센터에 도착해야 했다. 일은 정말 고됐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박스들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일. 허리를 굽히고 펴고 박스를 들고 옮기는 동작을 몇백 번, 몇천 번 반복했다. 첫날 끝나고 집에 왔을 때는 쓰러질 것 같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결국 이틀 만에 포기했다. 역시 나이가 라는 관리자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네 번째 시도는 경비일이었다. 아파트 경비 자리에 지원했다. 면접관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람들이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물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모모 회사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임원까지 했고요. 그들의 반응은 미묘했다. 임원 출신이 경비를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물음 속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 아니야?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네,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겠습니다. 내 대답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탈락이었다. 나중에 들으니 60대 초반의 다른 지원자를 뽑았다고 했다. 좀 더 젊고 건강해 보이는 분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사장, 명함 없는 사람의 일상.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내가 면접관이었다. 지원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 그 결정권이 내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지원자가 되었다. 나보다 한참 젊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써주세요라고 애원하는 입장이 되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 회사 후배를 만났다. 내가 부장일 때 대리였던 친구였다. 그는 이제 상무가 되어 있었다. 상무님. 그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 이제 상무 아니야. 그냥 김 선배라고 불러. 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요즘 뭐 하세요? 그의 질문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라고 대답했다. 차마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있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회사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새로 따낸 프로젝트, 승진한 동료들, 회사의 성장. 듣고 있자니 부러우면서도 쓸쓸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다. 집에서의 일상도 변했다. 아내와의 관계가 미묘해졌다.
과거에는 내가 거의 집에 없었으니 아내가 집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다. 여보, 점심은 뭐 먹을까? 내 질문에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서 해 드세요. 저도 약속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내가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우러러보았다. 우리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야라고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의 대상이 되었다. 아빠,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평생 아이들을 먹여 살린 내가 이제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아직 건강하고 연금도 나오니까. 거짓말이었다.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과거에는 자주 모여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한 번 만나면 몇십만 원이 들었다. 그 돈이 아까웠다. 요즘 약속 잡기 힘드네. 친구들의 전화에 응, 좀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다. 결국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안부를 물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5장, 결국 찾은 자리. 그러나 몇 달간의 구직 끝에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건물 청소 일이었다. 한 중소기업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는 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 월급은 12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30년 전 대기업에 첫 출근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정장을 입고 떨리는 가슴으로 회사 정문을 들어섰다. 이번에는 작업복을 입고 건물 지하 청소도구실로 들어갔다. 묘하게 대조적이었다. 현장 소장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어르신, 일이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걱정에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막막했다. 평생 책상에 앉아 일한 사람이 이제 와서 청소를 한다니.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유리창 닦기, 쓰레기 버리기. 단순해 보이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특히 무릎이 아팠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이 쑤셨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었다. 건물에 입주한 회사 직원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들 눈에 나는 그냥 청소하는 노인일 뿐이었다.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복도에 커피를 쏟았다.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반말이었다. 나보다 40살은 어려 보이는 청년이 나한테 반말을 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녀석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참았다. 나는 이제 아저씨였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그냥 청소하는 노인일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었다. 그 순간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커피를 닦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 또 어느 날은 내가 청소하던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다. 회의 주제는 신사업 진출 전략이었다. 귀가 솔깃했다. 내 전문 분야였으니까. 발표자가 하는 말을 들으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시장 분석이 피상적이었고 경쟁사 분석이 부족했으며 재무 계획이 허술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회의실을 청소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자료를 힐끗 봤다. 역시나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많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쪽지에 몇 가지 조언을 적어
팀장 책상 위에 놓았다. 익명의 조언이라고 서명했다. 다음 날 그 팀장이 쪽지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누가 이런 쪽지를 놨지?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팀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쪽지 내용을 검토했고 실제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봤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6장 청소하면서 배운 것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청소 일을 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아니,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 첫째, 겸손. 과거의 나는 오만했다. 임원이라는 지위가 내 실력이라고 착각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내 인품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내 명함을 대접한 것이었다. 명함이 사라지자 대접도 사라졌다. 청소 일을 하면서 나는 철저히 낮아졌다.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겸손이란 약함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둘째, 감사.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명함, 사람들의 인사,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다. 청소 일을 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월급 120만 원이 통장에 찍힐 때의 감사함. 건물 주인이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할 때의 감사함. 몸이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과거에는 수천만 원 받으면서도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에 감사하게 되었다. 셋째, 공감. 과거에 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 부하 직원이 힘들다고 하면 다들 힘들어라고 무시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하는 직원들을 보면서도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나이 들어 재취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과거에 내가 해고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넷째, 인간의 가치. 과거에 나는 사람을 직함으로 평가했다. 이 사람은 부장, 저 사람은 대리, 저 사람은 청소부. 사람의 가치를 지위로 매겼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청소 일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을 보며 깨달았다. 함께 일하는 60대 여성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 자녀를 키웠다. 70대 남성은 사업 실패로 빚을 갚기 위해 일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아픈 아내를 위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섯째, 나이듦. 과거에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늙으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이 든 직원들을 냉정하게 정리해고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원했다. 하지만 나이 듦이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경험이 쌓이는 것이었고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었으며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다. 비록 체력은 약해지지만 정신은 더 성숙해졌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였다. 7장, 아내와의 대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내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70살에 새벽부터 일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다. 괜찮아. 아직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하지만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사실은 제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당신한테 너무 몰랐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이 집에 없을 때는 맨날 일만 하느라고 불만이었는데 막상 당신이 퇴직하고 보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알겠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당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제는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70살에 청소 일을 하다니 제 가슴이 찢어져요. 나도 울컥했다. 미안해. 내가 준비를 잘못했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당신한테 편하게 살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아온 거잖아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버텨나가요.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내가 느꼈던 압박감, 아내가 느꼈던 외로움, 우리가 함께 겪은 어려움들. 사실 나도 무서워.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워. 내 고백에 아내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정 안 되면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여보, 자존심 내려놓아요. 우리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돌볼 차례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아내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8장 동료들의 이야기. 청소 일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김 씨는 67세였다. 과거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IMF 때 부도가 났다고 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 후 20년 넘게 이 일 저 일하며 빚을 갚았어요.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막상 저축한 게 없네요. 그래서 아직도 일하죠. 박 씨는 65세 여성이었다. 남편이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했다. 요양원에 보내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돌보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니 일해야죠. 그녀는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저녁에 다시 일하러 왔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익숙해졌어요 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피로가 보였다. 최 씨는 72세였다. 가장 나이가 많았다. 저는 평생 일했어요. 젊었을 때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나이 들어서는 경비, 청소, 뭐든 했죠. 일하는 게 익숙해요. 그는 혼자 살았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다. 가끔 연락은 오는데 자주는 못 만나죠. 그래도 괜찮아요. 일이라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다. 70대에 일하는 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혹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찾아봤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였다.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있었다. 70대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이었다. 9장 세대 간의 격차. 어느 날 손자가 집에 놀러 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는 내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청소하는 거 힘들어?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응, 좀 힘들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반 친구 할아버지는 집에서 쉰대. 매일 공원에 가서 바둑도 두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왜 이래?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좋아서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질문은 나에게 큰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같은 나이대인데도 누구는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누구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준비의 차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철저히 준비했다. 저축을 많이 했고 투자를 잘했으며 연금을 여러 개 들었다. 반면 나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세대의 차이도 있었다. 나보다 10년 위 세대는 오히려 노후가 더 안정적이었다. 집값이 쌌을 때 집을 여러 채 샀고 그것이 큰 자산이 되었다. 반면 나는 집을 한 채만 샀고 그것도 대출을 받아 샀다. 나보다 10년 아래 세대는 연금 제도가 더 잘 갖춰진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국민연금도 더 많이 받고 퇴직연금 제도도 있었다. 반면 나는 그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나는 가장 준비가 안 된 세대였다. 노후 준비는 없었고 연금은 적었으며 집값 상승의 혜택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래서 70세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었다. 10장. 그래도 계속되는 일상. 6개월쯤 지나자 청소 일에도 익숙해졌다. 몸이 적응했고 마음도 적응했다. 이제는 청소하는 노인이라는 정체성도 받아들였다. 부끄럽지 않았다.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일하면서 작은 즐거움도 찾았다. 깨끗하게 청소한 화장실을 보면 뿌듯했다. 반짝이는 유리창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건물 주인이 요즘 건물이 참 깨끗해졌어요 라고 칭찬하면 자부심도 느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도 나처럼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김 선배님, 오늘 날씨 좋네요. 청소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박 씨가 밝게 말했다. 그러게. 날씨 좋을 때 일하면 기분도 좋지.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다. 대기업 임원이 청소하기 좋은 날이라고 말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이것이 내 현실이고 내 일상이었으니까.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예전처럼 비싼 레스토랑에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했지만 동네 공원을 걷는 것도 나름 좋았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과거에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여보, 저기 벚꽃 예쁘다.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네. 올해도 어김없이 피었네.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40년을 함께한 손이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를 걱정하고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아빠가 일하는 게 행복하다면 괜찮아요라고 아들이 말했다. 건강만 하세요라고 딸이 당부했다. 명절 때 가족이 모였을 때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아직도 청소해? 응, 하고 있지.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할아버지는 강하니까 괜찮아. 손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할아버지,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할아버지 일 안 하게 해줄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좋아.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도 유지하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생계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일한다는 것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증거였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11장,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끔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젊은 직원들을 보면 과거의 나를 본다. 야근하는 모습, 스트레스 받는 모습, 승진에 목매는 모습. 30년 전 내 모습 그대로였다. 청소를 하다가 어느 젊은 직원과 마주쳤다. 그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직도 일하세요? 내가 물었다. 네, 내일 보고서 발표가 있어서요. 피곤한 얼굴이었다. 힘드시겠네요.
네, 좀 힘들긴 한데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죠. 그의 대답에 과거의 내가 보였다. 혹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말씀하세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챙기세요. 그리고 가족도 소중히 하시고요. 저는 그걸 소홀히 해서 지금 후회하거든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청소하는 노인이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었다.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일찍부터 하세요. 연금, 저축, 투자. 지금은 멀게 느껴지겠지만 금방 옵니다. 정말 금방 와요. 내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 직원은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내 말이 얼마나 와닿았을지는 모르겠다. 젊을 때는 모른다. 나이 들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직접 겪어봐야 한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깝다. 그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산다. 집값은 훨씬 비싸고 일자리는 더 불안정하며 미래는 더 불확실하다. 그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더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부럽기도 하다. 그들은 적어도 정보가 있다. 인터넷으로 재테크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유튜브로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정보가 없었다. 그냥 회사만 믿고 살았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첫째, 회사를 믿지 마세요. 회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30년 근속, 평생 직장,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 내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둘째, 돈을 아끼세요. 지금 당장 멋진 차, 비싼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젊을 때 1만 원 아끼면 나중에 10만 원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으세요. 셋째, 연금을 최대한 많이 들어 놓으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귀찮고 부담스럽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생명줄이 됩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아프면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프면 일도 못해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다섯째,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나이 들어 의지할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섯째,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퇴직하면 회사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진짜 친구는 회사밖에 있어요. 일곱째, 겸손하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명함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12장,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이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70세에서 71세가 되었다. 체력은 조금 더 떨어졌지만 마음은 더 평온해졌다. 과거에는 불만이 많았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할까? 이게 공평한가?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내 현실이라는 것을. 어느 날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청소 도구를 가지러 갔다가 잠시 쉬면서 서울 풍경을 바라봤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수많은 차들이 오갔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저 건물 어딘가에는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임원 자리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는 행복할까? 아마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나처럼. 저 거리 어딘가에는 미래의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70대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들도 과거에는 나름의 위치가 있었을 것이다. 나처럼.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30년 전에는 대기업 임원이 될 줄 알았다. 20년 전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아니,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앞을 봐야 한다. 75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다. 왜냐하면 일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니까. 비록 청소하는 노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에필로그, 명함 없이 사는 법. 오늘도 나는 지하철을 탄다. 출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는 유독 눈에 띈다. 흰머리의 노인. 하지만 나는 당당하다. 나도 일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에 도착한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한다. 김 선배님. 오늘도 화이팅. 그의 인사에 나는 웃으며 답한다. 화이팅. 청소를 시작한다. 화장실, 복도, 계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는다. 과거에는 보고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했다면 이제는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는다.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정성은 똑같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다. 김 선배님,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박 씨가 반찬통을 내민다. 아이고, 고마워요. 그럼 저도 이거 드릴게요. 나도 아내가 싸준 김치를 나눈다. 소소한 나눔이지만 따뜻하다. 오후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이다. 아빠,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오세요. 손자가 보고 싶대요. 그래, 알았다. 일 끝나고 갈게.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아들 집으로 간다. 손자가 뛰어나와 안긴다. 할아버지. 아, 그래, 우리 손자 많이 컸네. 손자를 안으니 피로가 풀린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한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손자의 학교 이야기.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하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신다. 오늘 힘들었어? 아내가 묻는다. 응, 좀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푹 쉬어요. 그래야지.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본다. 7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고 피부는 처졌지만 나쁘지 않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 과거에는 명함으로 나를 증명했다. 모모회사 상무 김모모라는 명함이 내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명함 없이도 나를 증명할 수 있다.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다. 70세에 일을 하러 다니는 이유.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한다. 나는 이제 마라톤의 막바지에 와 있다. 체력은 떨어졌고 숨은 가쁘고 다리는 후들거린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라도 계속 달린다. 결승선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진짜로 쉴 것이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일할 것이다. 내일도 일할 것이다. 70세, 청소하는 노인.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여전히 희망하는 사람.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던 내가 70 들어서도 일을 하러 다니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생계 때문만이 아니다.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가치 있고,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명함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나다. 직함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 돈은 적지만 나는 여전히 당당하다. 이것이 70세 김모모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노인 중 한 명의 평범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우리 시대의 진실이 담겨 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 냉혹한 현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살. 내일도 나는 청소를 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후기. 이 글을 쓰면서 70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힘든 시기도 지나갈 것이다. 또한 이 글이 젊은 세대에게는 경각심을 주기를 바란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70세에도 여전히 일하는 한 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